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4세기란 서기 300년에서 서기 399년까지를 일컫는데요. 역사를 접할 때 공간의 경계를 넘어 동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보고 엮어서 보면 더 폭넓은 역사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4세기에 일어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1세기경 동서양에서 각각 한 나라의 부활과 로마 제국 수립이라는 두 거대한 국가가 동시기에 출현했죠. 4세기경에는 동서양이 동시기에 각각의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아 혼란기로 접어든답니다. 중국의 경우 3세기 말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팔왕의 난등으로 국력이 쇠퇴한 틈을 타 서기 311년 진나라 영토 내부에 거주하던 남흉노 계열의 흉노족이 서진의 수도였던 낙양을 점령하여 낙양을 탈탈 약탈한 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영가의 난이라고 합니다. 313년 진나라의 잔당들이 장안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새로운 황제를 추대해 흉노족에 대항하지만 패배하고 316년 진나라는 끝내 장안마저 흉노족이 세운 나라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중국의 중북부 지역은 유목민족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흉노족,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등 5개의 유목민족이 이후로 약 130년간 총 16개의 국가를 중국 중북부 지역에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중국의 중북부 지역에 5개의 유목민족들이 각자 저마다의 국가를 세웠다면 중국의 중남부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316년 멸망한 진나라였지만 318년 진나라 황족 출신이었던 사마예가 중국 남쪽 지방 오늘날의 난징인 건업에서 황제에 오르며 진나라를 다시 개창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예가 중국 남쪽에서 다시 진나라를 개창한 시점을 기준으로 진나라를 서진과 동진으로 구분합니다. 서진은 중국 전체를 다 다스렸으나 동진은 남쪽 지방에 국한되어 있었죠. 중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건 중국 북방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고구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고구려의 15대 왕인 미천왕은 서기 300년에 딱 4세기의 시작을 알리며 즉위했습니다. 고구려는 예전부터 항상 요동 진출을 꿈꿔왔고 요동 진출을 위한 지리적 요충지인 서안평을 차지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동안 항상 중국 북방을 확실하게 통제하던 왕조가 있었어가지고 번번이 좌절되었죠. 하지만 중국 북방이 분열되어 있는 그 틈을 타서 고구려의 미천왕은 서기 311년 서안평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년 후 313년에는 평안도에서 황해도에 걸쳐있던 중국의 자치행정정부 낙랑군과 대방군을 쳐서 축출합니다. 낙랑군 대방군 영토를 고구려가 차지하면서 생긴 변화는 남쪽의 백제와 국경을 맞대었다는 겁니다. 그간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는 낙랑 대방군이 있어서 두 국가의 직접적인 충돌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젠 두 국가가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중국 중북부에 존재했던 16개의 국가들 중 337년 선비족의 탁발부 세력이 지금의 베이징과 요서 지역에 전현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요서 지역까지 아우르고 있던 전현은 서안평 점령 후 이젠 요동으로 나아가려는 고구려와 또 충돌할 수밖에 없었겠죠. 342년 전현의 황제 모용황이 5만 5천의 병력으로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고구려에는 미천왕의 아들 고국 원왕이 고구려의 16대 왕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고국 원왕은 전현의 공격을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전현은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까지 점령하며 고구려는 완패해버렸죠. 전현의 황제 모용황은 고국 원왕을 어떻게 하지는 않았지만 고국 원왕의 어머니와 아내를 포함해 5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으며 심지어 고국 원왕의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왕릉을 파헤친 뒤 그 시신을 도굴해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343년 고국 원왕은 천여 가지의 보물을 전현에 바치면서 스스로 모용황의 신하라고 칭하는 굴욕을 감내해 겨우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을 돌려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고구려 16대 왕 고국 원왕의 치욕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에게도 엄청난 굴욕을 당하는데요. 하필 이때 백제의 왕이 4세기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13대 왕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마한 영토 전체를 정벌하며 황해도 일부에서 전라남도까지 백제의 영토를 확장했으며 가야를 속국으로 삼고 일본과 처음으로 교류를 트는 등 백제의 내정과 외정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그런 근초고왕이 있는 백제를 서기 369년과 371년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친 겁니다. 물론 모두 졌습니다. 371년에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아예 반격에 나섰는데요.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투 도중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고국 원왕의 아들이 17대 왕 소수리망으로 즉위했는데 소수리망은 복수의 눈이 멀어 곧바로 백제를 치러 가지는 않고 차분히 내시를 다지기로 합니다. 소수리망은 372년 국립교육기관 태학을 만들고 373년 율령을 반포했으며 375년 불교를 공인하여 고구려의 중앙집권화를 완성하죠. 백제의 경우도 15대 왕인 침류왕 때 384년 불교를 공인하였죠.
다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5개의 이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던 중국 중북부의 5호 16국을 저족이 세운 전진해라는 나라가 일시적으로 통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소수리망이 불교를 공인할 때 승려를 보내준 국가이기도 하죠. 중국 중북부 통일 후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전진의 3대 황제 부견은 중국 남방에 있는 한족의 국가 동진까지 멸망하겠다며 382년 대규모 동진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무려 80만 명을 동원했지만 383년 비수대전에서 8만의 동진 병력에게 괴멸당하면서 원정은 실패했고, 이때 전쟁의 후유증으로 전진도 멸망했으며 이후 중국 중북부는 다시 분열됩니다. 4세기 후반은 한국사에서도 전쟁이 매우 격화되었을 때인데요. 391년 고구려에선 19대왕 광개토대왕이 즉위합니다. 고구려는 백제에 아주 깊은 원한이 있죠. 광개토대왕은 곧바로 복수를 하러 가서 392년 백제의 관미성을 빼앗고 이후로 계속 백제가 덤볐지만 매번 고구려에게 패배하였습니다. 395년에는 백제의 아신왕이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스스로 놀개기라 칭하며 굴욕적으로 항복했던 사건도 있었죠. 한편 신라는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신라는 15대 기린 이사금 때부터 17대 뇌물마립간 때까지가 4세기에 해당합니다. 그간 신라는 석씨와 김씨가 경쟁하며 이사금이 되었는데 16대 흐레 이사금을 끝으로 더 이상 석씨 이사금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356년 즉위한 뇌물마립간 이래 신라는 김씨가 군주직을 세습하였고, 이상하게도 석씨는 이후 신라 역사에서 아예 등장조차 하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록된 바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뇌물마립간을 시작으로 신라는 군주 칭호를 이사금이 아닌 마립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뇌물마립간은 서기 392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왕족이었던 실성을 볼모로 보내 고구려의 신하국을 자처했는데, 뇌물마립간은 친고구려 외교 성향을 강하게 보였던 군주였습니다. 뇌물마립간이 석씨를 몰아낸 것도 고구려의 도움이 아니었냐는 추측도 있죠. 이란에서는 3세기에 수립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꾸준히 성장하며 로마 등 여러 국가와의 수많은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를 곳곳에 퍼뜨렸으며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를 진흥시키기도 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자신들의 국가를 아리아의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언어로 아리아의 땅을 말하면 에란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 이란의 어원이죠.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인도 서북부 지역에서도 4세기가 되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4세기 초였던 320년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직접적인 지배는 겨우 피해갔던 인도의 동북쪽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찬다르 굽타 1세가 굽타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굽타 왕조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강했던 인도의 서북부 인더스강 유역으로도 진출하여 375년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전락해 있던 인도의 쿠시안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굽타 왕조는 이후로도 꾸준히 영토를 확장하여 인도의 북부를 제패하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양의 로마 제국을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난 3세기의 위기라고도 불리는 군인 황제 시대를 거치며 쇠퇴하였는데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즉위하며 로마 제국의 혼란기를 수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각각 정황제와 부황제를 두어 총 4명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사두 정치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44대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2년부터 제국을 통합하고자 했고, 이에 동방 로마에서 반발하자 결국 내전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내전이 한창이던 313년 서양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더 이상 크리스트교를 박해하지 않을 것이며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겠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예전 로마 제국의 3세기의 위기 당시 크리스트교는 로마인들에게 퍼질 대로 퍼져 있었고, 콘스탄티누스 1세는 이렇게 급속도로 퍼진 크리스트교를 무작정 박해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국 통합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쪽을 택한 거죠. 그리고 324년 콘스탄티누스 1세는 내전을 마무리하며 제국을 통합합니다. 이듬해 325년 콘스탄티누스 1세는 튀르키예의 니케아라는 곳에서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크리스트교는 삼위일체론의 여부를 두고 찬성하는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로 나뉘었는데,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론을 찬성하는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삼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선포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로마 제국의 동쪽에 언제나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로마가 이어져온 이탈리아 본토와 서쪽은 걱정이 없지만 동쪽은 또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콘스탄티누스 1세는 동쪽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330년 지금의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겼고,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서 따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1세 사후 로마 제국은 다시금 사두 정치 체제로 분열되었다가 또다시 통합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중 마지막 통일 황제는 로마 제국의 50대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1세였는데, 테오도시우스
테오도시우스 1세는 392년 크리스트교를 완전히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국교화하였습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 사후 로마는 다시 또 동서로 분열되었고 이후론 통일되지 못하면서 로마 제국은 완벽하게 소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부터 유럽 대륙 중북부에 걸쳐 분포하던 게르만족이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게르만족의 대이동인데요. 4세기 후반부터 게르만족이 대거 로마 제국 영토 깊숙이 진출하면서 유럽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죠. 지금까지 4세기에 일어난 역사였으며 다음번엔 5세기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